세 번째는 대학 졸업해도 용돈 주는 거 하지 마세요. 대학 졸업했으면은 엄연한 성인입니다. 이제 본인 인생 본인 스스로 찾아서 알아서 갖고 나가야 되는데 그간 지원해준 금액들 있잖아요. 뭐 핸드폰비든 교통비든 용돈이든 이런 거 다 끊고요. 따로 나가서 산다라고 한다면 공과금, 인터넷비, 식비 이런 것들도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졸업은 했는데 취업은 안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밥도 차려주지 마십시오. 자식 농사 실패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자식들 망치는 부모들의 치명적인 실수 5가지가 있는데 그 전에 앞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 본인의 자식, 조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교육하는 걸로 유명하죠.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게 너는 항상 최고가 돼야 된다. 지금보다 더 커지면 이걸 반드시 기억해라. 마약하면 안 되고 술 마시면 안 되고 담배 피면 안 되고 타투도 안 된다. 트럼프 본인조차 전부 안 하고 있는 것들이죠. 본인이 먼저 실천한 뒤에 자식들한테도 똑같이 하지 말라고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는 교육의 의미가 과거에 비해 많이 퇴색되긴 했거든요. 교육이 경제적 부를 가져다 준다거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준다거나 심리적 만족감을 준다거나 하진 않아요. 과거 대비 많이 떨어진 게 보이시죠? 과거에는 자녀 교육의 성공의 의미가 명문대에 들어가거나 합격을 갖춘 사람으로 키우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현재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끔 하는 거, 경제적으로 잘 살게끔 하는 거,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게끔 하는 거, 이게 자녀 교육의 성공으로 자리 잡았어요. 과거에 비해 지니는 의미가 더 커졌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자식 교육 성공했다라는 의미가 정상적인 배우자를 만나서 경제적으로 잘 사는 거, 이거를 의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공적인 자식 농사를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5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지금 2030들 주식 부동산 투자할 때 영끌, 비투 한다고 빚을 엄청나게 끌어당기고 있거든요. 특히 20대들 전년 대비 무려 40%가 급증했을 정도로 그 어떤 세대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는 2030 세대의 절반이 빚이 있을 정도로 빚이 없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졌단 말이에요. 학자금 대출 외에도 뭐 생활비 대출, 기타 신용대출 여러 가지 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는 그들에게 마치 마약과도 같습니다. 지난 정부 때 논란이 됐던 게 있죠. 청년 빚탕감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신용 청년한테 이자를 30에서 50% 감면해준다거나 원금 상환을 유예해준다거나 빚의 90%를 탕감해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책으로 인해 이거 갚으면 호구다라는 인식을 자리 잡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B2가 B2를 불러서 8배까지 폭증하게 된 거고 내가 안 갚아도 국가가 탕감해주니 굳이 갚을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 겁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계속해서 그 빚을 갚아주기 시작하면 자녀는 그걸 당연히 여겨가지고 갚겠다는 노력을 안 합니다. 당장 친구 사이에서도 A가 B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면 이 B 친구는 안 갚으려고 하잖아요. 각종 핑계 대면서 이게 한 3만 원만 빌려도 안 갚으려고 난리인데 1,000만 원, 2천만 원 빌린 아이가 쉽게 갚으려고 할까요? 한두 번 갚아주기 시작하면 이 아이한텐 독이 되는 겁니다. 힘들게 갚고 나가고 있는 자식이 너무 불쌍해요 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는데 그렇게 가족빚 하나하나 갚아주다가 나까지 거짓걸 못 면하는 거고요. 가족빚은 절대로 갚아줘서는 안 돼요. 자식뿐만이 아니라 부모빚도 갚아주면 안 되고 형제빚도 갚아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들은 마이너스에서 갚아줘서 제로까지 올라왔지만 나는 부자가 아니잖아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가지고 다 갚아줬더니 이제 제로로 내려온 거죠. 온 가족이 제로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잘 살아야 되는데 모두가 거지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부자여서 돈이 많아서 충분히 갚아줘도 될 정도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흔치 않죠. 대부분 가족 빚 갚아주는 사람들 보면 본인도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 와중에 갚아주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동정심 느끼지 말고 그들이 스스로 갚아 나가게끔 그들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결혼 자금을 전액 지원해주는 건데 요즘에 결혼 비용들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신혼집을 제외하더라도 혼수 1,500, 예식콜 1,400, 신혼여행 1,000만 원, 예단, 예물 뭐 다양하게 있는데 자식들 결혼할 때 부모들 스스로가 자식들한테 결혼 비용을 지원해주는 걸 당연하게 여겨요.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면 다행인데 자식들도 당연하게 여겨요. 그런 뻔뻔한 자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내 친구들 결혼할 때 보니까 다 부모님들이 뭐 지원해주고 했다고 하니까 우리 부모님도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뭐 맡겨놨습니까? 성인이 됐으면 결혼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더라면 그때까지 돈 모으고 열심히 살았어야죠. 매번 여행 다니고 펑펑 쓰고 있다가 막상 결혼할 때 되니까
돈 한 푼 없어가지고 대출 1,000만 원씩 받아가지고 결혼하질 않나? 부모님의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고 지원을 안 해주면 원망하지 않나? 그거 비정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니 결혼할 때 이것저것 그냥 쉽게 추가하죠. 기왕 할 거 좋은 곳에서 하고 싶어서 호텔에서 한다거나 꽃장식들 더 화려하게 한다거나 드레스 두세 벌 입어본다거나 이것저것 다 추가하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내 돈 아니니까 죄의식이 없어요. 부모님 돈을 당연하게 여기니까 죄의식 없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A, B가 친구예요. A는 코로나 한창일 때 그냥 일반 식장에서 결혼했습니다. 뷔페 금지돼서 답례품으로 대신한 거예요. 그리고 B가 그 후에 결혼한 거죠. 호텔에서 결혼했습니다. 코로나도 풀렸고 호텔이니까 당연히 코스로 잘 나왔어요. A는 B한테 결혼할 때 10만원 받았어서 B 결혼식 때 똑같이 10만원 했습니다. 결혼식장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거고 받은 만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 거죠. 그랬더니 B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10만원 냈어도 호텔이랑 그냥 일반 결혼식장은 다르지 않냐. 식대도 올랐고 호텔이었는데 더 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들이 좋자고 호텔에서 해놓고선 식대가 최소 10만원이니까 그 이상을 바라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축의금 받으려고 결혼한 거죠, 이 친구들은. 그런데 현실에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소 식대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결혼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본인들 식대 보존해 주려고 참석하는 것도 아닌데 지들이 좋자고 호텔에서 해놓고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저는 이 A가 갖고 있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코리안트 멤버십을 오픈했습니다. 다음 주에 업로드될 영상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그러니까 부모 스스로도 돈이 충분히 있어도 자식들한테 절대로 100% 지원해주지 마십시오. 결혼 다들 한 번씩 해봤으니까 뭐가 필요했고 뭐가 필요 없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결혼 준비 과정 중에 가장 필요 없는 것에 대한 설문을 했더니 예단이 가장 필요 없었고 2등이 예물, 3등이 이바지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것들 뺄 거 다 빼고요. 해야 되는 것들만 남기고서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뺄 거 다 뺐더니 3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한 1,500 정도는 지원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1,500 내가 지원해줄 수 있다 하더라도 지원해주지 않는 겁니다. 자녀들 스스로 마련하게끔 하는 거고 자녀들이 돈이 없다라고 한다면 빚이라도 받아라. 빚지기 싫다라고 한다면 규모를 축소시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애초에 본인들이 결혼을 하고 싶었으면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야죠. 생각 없이 놀고 있다가 이제 나이가 차서 결혼할 때 되니 그때부터 부랴부랴 막 준비하고 이러는 거 본인들이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맘때쯤에 부모들이 부동산 증여 많이 하거든요. 특히 다주택자라고 한다면 자식들이 결혼했으니까 이제 전월세 그만 살고 편안하게 내 집에서 살아라. 내 집 마련 도와주는 거죠. 최근에도 30대들 주택 매입할 때 상속증여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절세 측면에서 만약 전략적으로 접근한 거라고 한다면 오케이지만 단순히 자녀가 결혼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도와주기 위해서 증여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자녀 입장에서 더 이상 부모가 간절해지지 않게 돼요. 내 집 마련이라는 거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인데 쉽게 이제 달성을 한 거죠. 그러면 나중에 부모를 만만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다주택자거나 1주택자라 하더라도 증여를 안 하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자녀는 부모한테 을로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증여를 하는 순간 이제는 간절해지지 않거든요. 부모한테서 얻을 거 다 얻었고 만만하게 보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되게 만화 같은 얘기죠?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정도로 부모 자식 간에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 증여는 최대한 늦춰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대학 졸업해도 용돈 주는 거 하지 마세요. 대학 졸업했으면은 엄연한 성인입니다. 완전한 성인이에요. 이제 본인 인생 본인 스스로 찾아서 알아서 갖고 나가야 되는데 그간 지원해준 금액들 있잖아요. 뭐 핸드폰비든 교통비든 용돈이든 이런 거 다 끊고요. 따로 나가서 산다라고 한다면 공과금, 인터넷비, 식비 이런 것들도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혹시나 학자금 대출이 남아있다, 신용대출이 있다 이러면 그런 것들도 다 본인 스스로 갚아나게끔 하는 거고요. 만약에 졸업은 했는데 취업은 안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밥도 차려주지 마십시오. 요즘에 쉬었음 청년이라고 해가지고 일 안 하고 있는 청년들 50만 명에 육박하는데 점점 이 수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전년 대비 14% 증가한 거 보이시죠? 집안에 이런 사람과 같이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용돈은 물론이고 밥도 스스로 알아서 차려 먹게끔 하셔야 되고요. 계속 하나하나 지원을 끊지 않고 해주니까 자녀가 독립심이 떨어지고 부모한테 계속해서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 나이 70, 80대서도
자녀들 케어하면서 살게 될 거고요. 요즘에는 은둔 중년이라고 하죠. 은둔 청년들이 그렇게 의지박약인 상태로 커나가서 40대, 50대가 돼서 은둔 중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게 다 부모가 자식의 사랑이랍시고 이것저것 다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수저, 부모가 돈이 많거나 괜찮을 만큼 용돈을 줄 수 있는 형편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수준의 용돈을 주면 안 됩니다. 뭐 어떤 집안은 한 달에 용돈이 500이라고 하고 어디는 1500이라고 하는데 이 금수저들, 저 대학교 다닐 때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가방, 지갑 갖고 있는 애들 많았고 진짜 용돈 많은 애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애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였냐면 하나같이 경제관념이 없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일해본 적이 없고 스스로 일해서 돈 벌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고 매달 꼬박꼬박 쉽게 돈이 몇백만 원씩 통장에 꽂혔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안 좋은 게 뭐냐면 그냥 일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 한 달에 용돈 40만 원, 50만 원 받는 애들은 그 용돈이 끊겨도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게 큰 수준의 용돈도 아니었고 그냥 알바하면 200만 원 정도 버니까 아쉽지만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한 번도 일해보지 않은 금수저들 500만 원씩 통장에 꽂히다가 끊기면요. 부모를 지독히도 원망해요. 왜냐면은 그들한테는 너무 달콤한 마약과도 같았거든요. 아무런 노력도 안 해도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씩 꽂혔는데 그리고 그거에 적응이 되고 도파민에 절여 있었는데 한순간에 없어진다라고 하니 그 대상을 증오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간혹 뉴스에도 나오죠. 부모들을 공격했던 그런 사건들.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잘못된 교육법이에요. 빌 게이츠가 자식 교육할 때 강조한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이거예요. 큰 돈을 물려주면 결코 창의적인 아이가 되지 못한다. 부잣집 아이라고 곱게 키우면 안 된다. 계속해서 500만원, 1000만원씩 주니까 아이가 그거에 절여져가지고 쓰기에 바쁜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소비해야 되는지 전혀 생각도 않고 왜냐면은 다음 달 되면 또 나오니까 계속해서 꽂히니까 통장에 생각 안 하고 그냥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경제교육을 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금융지식을 얻는 경로로서 부모가 가장 많거든요. 그리고 유튜브, 신문, 친구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잘못된 지식을 전수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신문이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와 있어야 이해가 되는 거지. 게다가 질문도 못 하잖아요. 일방적인 교육 방법이니까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가 바로 옆에서 본인이 경험한 거를 하나하나 알려주고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보고 본인이 경험했던 것들을 이야기해주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실제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자녀 교육할 때 이런 원칙을 가졌다고 하죠. 첫 번째는 경제교육은 빠를수록 좋다. 단돈 1달러라도 저축의 가치를 알게 하고 부모가 좋은 롤모델이 되라. 빨리 돈 공부를 시키라는 거예요. 돈 공부 안 시키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쓸 줄 몰라가지고 그냥 버는 거에만 집중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땀 흘려서 번 돈이 가치 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자본주의에서 태어났으면 땀 안 흘리고 번 돈이 가치 있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된 교육법이에요. 그리고 단돈 1달러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거 아까 500만원 1000만원씩 꽂아주지 말라고 했죠. 그거 다 자식 망치는 지름길이고 트럼프 본인이 술, 담배, 타투 안 하고 항상 최고가 되려고 했잖아요. 그거 그대로 자식한테 교육시키고 있는데 좋은 롤모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아이들도 그 부모를 보고 자연스럽게 따르게 됩니다. 본인조차 못했던 거를 자식한테 교육시키려고 하면 자식들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부모부터 좋은 롤모델이 되어야 되고요. 자식들한테 공부머리보다 투자머리를 길러줘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벌 수 있고 불려야 되는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대가 공평한 게 뭐냐면 학력순으로 잘 사는 게 아니죠. 지방대를 나온 사람이 서울대로 나온 사람보다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투자를 잘하면요. 충분히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식들한테 어린이날에 뭐 주식 한 주씩 선물해주고 있다. 요즘에 이런 가정들 상당히 많은데 비싼 장난감 대신에 주식을 사주자고 권유를 했어요. 삼성 주식을 한 주씩 사주기로 하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배당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하고 이거를 뿌듯하게 여기는 부모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요. 차라리 저는 직접 돈을 주고 본인 보고 주식을 사게끔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식 스스로가 그 주식을 왜 샀는지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이 주식을 왜 샀는지 생각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게 설사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것만큼 좋은 경제교육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